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월드 역사 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K3하천 박강일 작가님 돌아오셨어요.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주 어땠어요? 만주 좋았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정말 오래간만에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답사를 하기도 했었고요. 예. 또 저도 한 4년 만에 이제 만주에 있는 역사 유적지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된 인물들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좀 설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재밌고 그리고 또 뭔가 또 좀 이렇게 좀 뭔가 올라오는 부분도 있었고 울컥하고. 네네네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좋았습니다.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또 한편으로 이제 최근에 어쨌든 한중 관계가 좀 이렇게 조금 매끄럽진 않은 부분들도 있어서 네. 특히 이제 그 연변 지역 같은 경우는 약간씩 그러니까 이제 가는 시기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달라지기도 하고 규제를 하나요? 네 때에 따라서는 여기가 이제 뭐 통제되었다 여기는 또 볼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의 흔적들을 본다는 거는 현재 우리를 또 다시 돌아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권해드립니다. 아마도 그래서 오늘 만주답사 이야기 특집으로 꾸밀 테니까 이 독립운동에 관련된 그렇죠. 이야기들이 또 이제 나올 것 같은데 네.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소리님께서 박강일 작가님 국외 보훈 사적지 탐방 다녀오셨나요? 정확하게 얘기하셨는데 국외 보훈 사적지. 엄소리님 이거 어떻게 하시지? 국외 보훈 사적지. 네. 전에 이제 우리 김동우 작가님이 네네네. 특집으로 우리 한번 나오셔가지고 당시 사진들 보여주시면서 설명도 해주시고 맞습니다. 굉장히 뭉클했었는데 엄소리님이 우리 애국소년들의 독립운동 발자취를 찾아가 주셔서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네, 저도 이제 오래간만에 가다 보니까 이제 특히 예전에 이제 못 가본 곳들을 조금 짬을 내서 다녀왔었는데 예. 이제 그 용정 이제 뒤에 가면은 그 윤동주, 송몽규 두 분의 무덤이 있습니다. 예. 거기를 이제 그 택시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제 GPS 가지고 찾아가야 되니까 예. 몇 번 이제 약간 그 헛걸음을 했는데요. 야, 이정표 같은 것도 전혀 없나 보구나. 원래 있었는데 그게 낡아서 떨어졌는지 치웠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50m 윤동주 묘소 이렇게 있었거든요. 사진 예. 속에 보면은. 근데 이번에 이제 찾아갈 때 그 자리를 찾지 못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윤동주 묘 앞에 딱 서니까 뭔가 이렇게 울컥하고 눈물이 나는 부분이 있었고 그때 이제 김동훈 작가님 같이 갔었거든요. 예. 갔는데 이제 더 이제 뭔가 흐느끼면서 오랫동안 찾지 않았던 사람을 찾아온 느낌 이 느낌이 들기도 했었고요. 이제 거기 묘비에 보면 이제 신윤동주 지묘 이렇게 적혀 있었고 청년문사 송명규 지묘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두 분을 보는 것도 뭔가 좀 마음이 좀 뜨끈해졌지만 거기에 이제 그 한인들의 공동 묘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묘비가 이제 흩어져 있고 제가 알고 있는 분은 아니지만 거기 묘비에 보면 이제 우리나라 묘비는 본관 김해 김씨, 밀양박 씨 이렇게 쓰잖아요. 예. 그 본관이 전부 다 한국. 해주채 씨 이런 분들의 묘비가 쭉 서 있어서 그걸 보면서 또 이제 뭔가 뜨끈해지는 느낌 이런 것들을 가졌었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은 만주답사 이야기를 한번 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 만주 우리가 정말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네. 또 의외로 잘 모르는 지역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만주하고 동북 삼성을 같은 동의어로 보기도 합니다. 예. 그렇지만 약간은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제 동북 삼성을 한자 음으로 발음을 하면은 요령성, 길림성, 흥룡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내몽골까지 좀 일부를 이제 포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만주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어떤 종족을 가리키는 낱말이기도 하죠. 여진족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만주라고 불렀고. 만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만주라는 말은 어원을 쫓아서 올라가 보면은 아마 불교 문수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도 하고 아니면 숙신의 다른 발음인 주신하고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예. 명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청이 건국할 즈음에 자신들을 만주족이라고 불렀고요. 자신들이 거주하던 공간을 그래서 만주라고 불렀습니다. 오호. 이렇게 이제 불렀기 때문에 그 우두머리를 만주라고 불렀구나. 그렇습니다. 네, 한자는 조금 다르지만 발음은 만주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으뜸이 가는 지도자는 델리만.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그 생각을
전철역 갈 때마다 떠오르긴 한데 참고 있었습니다. 아 떠오르긴 했어요. 야 이게 아무나 떠오르는 거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 이 만주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청이 그 사실은 이제 그 북경으로 이제 그 도읍지를 옮겨가게 되면서 이 지역에 이제 인구를 남겨둘 수는 없으니까 워낙 인구가 소수였기 때문에 예. 여기를 아예 못 들어오게 합니다. 봉금이에요. 봉금. 예, 그래서 봉금 정책을 1880년대 푸는데 그 전까지는 여긴 아무도 못 들어온다. 근데 사실은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몽골 사람이 북쪽에 살짝 들어올 수 있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압록강, 두만강 건너에 있는 조선만 여기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아 하긴 연결이 됐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고 러시아 사람들이 뭐 1860년에 연해주 얻기 전까지는 이 근처에 얼씬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은 빈 공간이었으니까 예.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일제의 손도 피하고 또 한편으로 중국 본토로 가면 또 중국인들하고 약간 트러블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이제 압록강 넘어서 두만강 넘어서 가다 보니까 예. 자연스럽게 만주가 독립운동의 성지. 음. 그래서 이제 뭐 서간 이제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 백두산 천지를 기준으로 이제 압록강 두만강이 흘러가는데 또 북쪽으로 송화강이 흘러가잖아요. 예. 이제 그게 뭐 도문강 옆이 또 지류가 흘러가고 그러니까 강과 강 사이에 있네. 이렇게 부르니까 그 지역을 간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간자에다 섬도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간도라는 말을 같이 쓰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간도라는 말은 우리가 붙인 말이고요. 예. 중국에서는 쓰지 않는 말입니다. 뭐 그렇겠죠. 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되니까 워낙에 넓으니까 백두산을 기준으로 동쪽이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북간도. 북간도. 그다음에 백두산을 기준으로 서쪽은 남쪽에 있지만 서쪽에 있으니까 서간도. 서간도. 이렇게 이제 부르면서 이제 만주라는 지명 또 간도라는 지명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이제 쓰게 되는데 이제 이거를 가만히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던 두 나라가 있습니다. 두 나라. 일본, 두 나라가 예. 러시아. 그러니까 대륙으로 침탈을 해야 되는 일본과 예. 바다로 나가고 싶은 러시아가 중국하고 충돌하지 않으면서 지나갈 수 있는 곳이 어딜까를 보니까 만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남쪽으로 그러니까 리순왕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여순왕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일본도 여순왕을 통해서 동쪽 만주 서쪽 중국 본토니까 이쪽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니까 이 만주가 두 나라의 이권이 걸려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그곳으로 집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굉장히 지정학적인 이유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가 이쪽에 눈독을 들이고 여기로 또 모인 것도 여기서 격돌을 한 것도 결국 지정학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씩 넘어가서 농사를 짓고 개간을 하면서 삶을 영위한다면 러시아와 일본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이 부분을 염두에 두는데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로 노골화되었던 게 청일 전쟁 직후에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배상도 있지만 가장 중요했던 게 두 개의 영토를 중국에서 떼어내려고 하잖아요. 하나가 대만이고 하나가 요동반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동반도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만주로 나가려고 했던 거죠. 근데 대만은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 요동반도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러시아가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저놈이 하면서 독일 프랑스 부릅니다. 왜냐하면 요동반도 바로 밑에 산동반도에 독일이 예. 이권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칭다오가 바로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칭다오에 독일이 권리를 가지고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맥주가 아 청도 맥주.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프랑스로 볼 때는 러시아를 통해서 중국 쪽에 뭔가 이제 자금 투입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1895년의 삼국 간섭입니다. 이 삼국 간섭을 통해서 아직은 일본이 러시아의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추가 배상금을 받고 물러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청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도와줬는데. 뭐 없어? 그래서 1896년에 러시아가 청과 밀약을 맺습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이권을 달라. 그러니까 러시아로 볼 때는 만주 쪽으로 진출을 해야 되는데 이 계기를 통해서 진출 어떤 발판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철도입니다. 그러니까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그 치차오를 통해서 이렇게 북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블라디보스톡으로 굉장히 돌아와요. 예. 러시아 영토로만 와야 되니까. 예. 근데 만주를 관통하면 직선 거리로 하면 굉장히 거리가 짧아지거든요. 예. 그러면은 치차올에서 하얼빈을 통해서 블라디보스톡으로 돌아간 이
직선 노선을 하나를 먼저 획득을 합니다. 예. 이게 이제 청나라 동쪽에 있다 그래서 보통 동청철도라고 부르는 동청철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 못 들어봤는데. 이 역사책에 가끔 나옵니다. 그래요? 하얼빈의 동청철도의 중심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요것만 가지면은 사실은 만주의 북간도 쪽만 연결이 되지 예. 이 서간도 쪽은 영향력을 못 끼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백두산 기준으로 이 서쪽. 서남쪽.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러시아는 하나 더 하얼빈에서 장춘, 심양, 대련을 연결하는 지선을 하나 더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T자형 철도를 만주를 관통하는 철도를 러시아가 1896년에 획득을 하는 거죠. 그리고 1898년부터 실제로 철도 건설에 들어가서 동청철도는 1901년 예. 이 철도는 이제 보통 남만주 철도라고 부르는데 이건 1903년에 완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얼빈을 기점으로 그 만주리 그다음에 하얼빈, 블라디보스톡 그다음에 남쪽으로는 장춘, 심양, 대련에 있는 대련 옆이 이제 여순이니까요. 예. 이렇게 이제 T자형으로 구축하니까 이제 만주에 대해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러시아가 된 겁니다. 1903년 기준으로는. 예. 더불어서 여순, 대련, 하얼빈은 러시아 도시가 됩니다. 여기 이제 자본을 투입해서 상트페테르부르크처럼 광장을 중심으로 굉장히 화려한 러시아풍의 도시를 만들어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이걸 보고 있는 일본은 미치는 거죠. 배 아프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904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러일 전쟁에서 첫 번째 공격 대상도 사실 리순항이었고요. 그다음에 이 러일 전쟁이 우위에 있을 때 미국의 강화를 요청을 해서 뺏어낸 게 바로 뭐냐면 여순 대련하고 이 지선이라 해당하는 남만주 철도를 뺏어냅니다. 그렇게 하면서 만주에 대한 어떤 지배력을 강화시키는데 그러니까 이제 1906년 7년 기준으로 보면은 여순은 일본 손으로 넘어갔고요. 예. 하얼빈은 아직 러시아 손에 있는 중국 영토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1909년에 하얼빈에서 의거를 일으켰던 안중근 의사를 처음 체포한 건 러시아 관원, 러시아 군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국인이라는 걸 확인하고 일본 총영사관에 넘기니까 일본 총영사관은 을사늑약에 의해서 국외 한국인들도 통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통제하고 있었던 여순의 관동 도독부로 보내서 거기서 재판을 하게 했던 그 1909년의 장면이 사실은 이 만주를 놓고 일본과 러시아가 각축을 벌이는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만 똑같은 중국 땅인데 왜 중국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예. 러시아와 일본만 눈에 보였는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늘 차이들이 있긴 한데 이 시기에 다소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시기에 만주를 다룬 여러 가지 뭐 영상물이나 네. 책이나 이런 거 보면은 만주가 진짜 어떻게 보면은 뭐 일종의 정말 그 서부 시대 그러니까 미국의 이 서부의 무법자들이 날뛰던 그렇죠. 그런 어떤 그 무법 공간처럼 비춰지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던 게 그러니까 그럴 좀 말씀 들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와 이렇게 다양한 목적들이 지금 여기다가 얽히고 설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서 모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급해지니까 1880년에 봉금을 풉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한인들 들어가라. 중국 사람들도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거기다 개척을 해라. 그리고 이제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러시아가 도시를 건설할 때 노동자들은 또 중국 노동자가 들어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또 이제 여순하고 대련이라든지 하얼빈에 또 중국인 거주촌이 생기고 이러면서 이 일대가 굉장한 복잡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고요. 1910년 기준으로 하얼빈의 여러 자료를 놓고 보면은 거기에 54개 정도의 민족이 들어와 있고요. 54개요? 44개의 언어가 유통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한 10만 15만밖에 안 되는데 예. 이런 국제적인 도시가 내륙 한가운데 딱 꽂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토는 러시아 재무상 이제 체체코프하고 만나서 이제 그 1907년부터 17년까지는 러시아하고 그 일본 사이가 약간 소강 상태로 들어갈 때거든요. 여기서 뭔가 유리한 점을 찾기 위해서 하얼빈에 왔던 거였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안중근 의사가 이거를 이때 버렸다라고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 국면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왜 이토가 하얼빈을 갔는데 그럼 하얼빈은 왜 러시아 땅이 아닌데 체체코프를 만났고 거기에 또 안중근 의사는 어떻게 갔는지 이제 이런 어떤 국면들이 이제 이 대외적인 관계를 이해했을 때 이제 그 우리 역사 속의 독립운동사의 일부분을 납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그 독특한 느낌이라는 거, 그 독특한 공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이 사실상 한 나라가 독점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정말 많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좀 언뜻 보면은 무슨
그 왜 저기 SF 영화들 보면은 외계 종족들 여러 외계 종족들이 같이 막 더불어서 사는 그런 동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자치국 아닌 자치국처럼 보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비슷한 모습들이 청산리 대첩에서도 보이는데 예. 사실 이제 봉오동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를 거두니까 난처해진 게 뭐냐면은 현재 있던 중국군이에요. 현재 중국군? 왜냐하면 이제 그 봉오동 전투 이후에 그 일본이 대규모의 군대를 만주에 투입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 중국으로는 이게 그럼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잖아요. 어. 그러면 이제 그 중국군 그 지휘자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한국군 독립운동가들한테 우리가 눈 감아줄 테니까 눈을 감아줄 테니까. 북쪽으로 올라가라. 그러라고요. 그게 그 회피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일본 그 관동군 부대하고 이제 19사단하고 부딪혔던 게 청산리 전투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전투 장면하고 다른 거죠. 우리가 눈 감아줄 테니까 가라. 니네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는 얘네를 내보내겠다. 이런 어떤 장면들이 어떤 한 나라의 영토에서는 벌어지기 어려운 모습인데. 그렇지. 어떤 특정 한 나라에. 그렇죠. 근데 만주에서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1920년대까지도 벌어졌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주가 특이해 그래서. 특이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여러 사건들이 벌어지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제 다른 방식으로 채택해서 만든 게 놈놈놈. 아, 예. 그게 이제 15만 원 탈취 사건이라고 1920년 뭐 무슨 탈취 사건? 15만 원 탈취 사건이라고 15만 원을 탈취까지 해야 돼요? 우리 철혈 광복단원이 예. 일본이 그 철도 부설하는 자금 15만 원을 탈취를 해가지고 탈취식이나. 그걸로 총을 사려고 하다가 하루 차이로 실패했던 사건입니다. 근데 그 15만 원이 우리 지금 돈으로 하면 어느 정도? 한 100억에서 200억 정도요. 200억. 네, 그래서 그들이 현장에서 원래 이제 그 총 한 자루하고 총알 100개가 30원이거든요. 그거를 5천 세트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15만 원이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1,000원, 1,000자루 정도를 샀거든요. 예. 사갖고 납품받을 그 전날 일본 헌병들에 의해서 이제 잡혀감으로써 꿈을 이루지 못하는데 북로 군정소 2개 부대가 무장할 수 있는 예. 무기의 양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만주의 특이한 어떤 그 분위기와 방금 말씀하신 그런 그 좀 어떻게 보면 다문화적인 네. 이런 풍경은 청일전쟁 전까지는 계속 이어졌던 건가요? 청일전쟁 이후부터 이후부터? 이제 만주국 수립까지. 아 만주 그 괴뢰 만주국까지. 괴뢰 만주국 1932년 이제 V가 들어오는 그 때까지는 영화 마지막 이런 황제의 모습들이 이제 이루어졌고요. 사실은 만주국 역시도 일본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목표는 거기다 1,000만 명 이주였거든요. 일본인. 1,000만 명.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서 거기는 만주국은 괴뢰 정부긴 하지만 그러니까 일본의 통제를 받지만 그 구성은 보면은 다민족이었습니다. 아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런 종류의 선입견을 가진 사람을 제가 이전에 한번 온라인에서 본 적이 있어요. 이 당시에 만주란 공간이 이때 독립운동가들 말고 네. 독립운동가들 말 이외의 다른 조선인들은 좀 다소 좀 불량하거나 네. 이 범죄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주로 갔다라는 이제 그 맥락의 이야기를 이제 그 좀 심하게 쓴 거를 봤었는데 네, 네, 네. 뭐 같은 얘기라도 좀 순하게 쓰면 어땠을까 싶기도 한데 어찌됐든 뭐 이 어떤가요?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있나요? 그 부분은 이제 조금 그게 어느 시선에서 보느냐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선의 방향이?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독립운동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북로 군정소뿐만 아니라 여러 독립운동 세력들이 있잖아요. 예. 그 세력들은 그 각각의 교민들을 대상으로 일정하게 세금을 걷습니다. 그게 자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만주 쪽의 동포라고 하는 분들이 독립운동하고 연결이 되는 게 바로 그런 것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금 지원줄이기도 했네요. 바로 거기에 동포들이네. 있었던 동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간도참변 1920년에 일으켜서 그 독립군과 동포들의 고리를 끊으려고 경신참변, 그러니까 예. 훈춘 사건을 강제로 막 마적들이 일본 영사관 공격하게 해서 일본군을 대규모로 투입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청산리 전투가 일어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살기 위해서 갔던 사람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거칠게 보일 수 있지만 그 거칠게 보이는 이면 속에는 자신들이 한국이라는 정체성을 계속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만주답사를 계기로 해서 우리 박가민 작가님 만주답사를 계기로 해서 우리 만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있는데 뭔가 그 드넓은 기계가 느껴지는 그렇죠.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릴게요. 1909년 10월 26일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조선 침략의 원흉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권총으로 저격을 했던 지역. 이 지역은 과연 어딜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하얼빈, 2번 베이징, 3번 상하이. 이 힌트 필요할까요? 그 힌트
그러니까 제가 여기만 딱 가면은 얼마나 빛나는 곳인가. 독립운동 역사에서. 그리고 그 역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예? 그 삼각형 네모가 표시가 돼 있어요. 안중근 의사가 총 쏘던 곳은 삼각형 1번 플랫폼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그 맞은 곳 이토가 맞은 곳은 사각형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사각형으로. 네, 그래서 그 1번 플랫폼을 보는 기념관이 그 역 안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중국 정부가. 일본이 만들었으면 참 대단한 네, 일이지. 중국 정부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이번에도 다녀왔고 그 유리창을 통해서긴 하지만 그 삼각형과 사각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몰랐는데.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번 또 무료인 구릴라로 여러분들 정답 보내주세요.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린 거 알고 계시죠? 지금 노래 나오고 있습니다. 뮤지컬 영웅 OST에서 정성화가 부른 버전의 영웅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그래 알고 있어 심심한 걸 졸린 점심시간 너무나 싫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혼자서 달리는 12시 5분 그 여름날 밤 라디오의 음악 속에 잊을 수도 없는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우리 목소리에 믿을 수도 없는 꿈을 꿔 이제는 정오의 바쁜 햇살 아래 헤드폰을 쓰고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슬픈 음악 속에 나눌 수도 없는 춤을 춰 여러분은 지금 삶이 행복해지는 순간 허지웅 쇼를 듣고 계십니다. SBS Love FM 허지웅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히스토리 월드 오늘 만주를 다녀오신 박광일 작가님과 함께 만주 탑사 특집으로 전해드리고 있어요. 자, 이 코너 팟캐스트로 언제나 즐길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우리 그 3부로 넘어오면서 정성화 씨가 부른 버전의 영웅도 영웅. 듣고 왔는데 정부가 세상에 태어나 큰 꿈을 많이 들으셨죠? 네. 전 뮤지컬을 그 정성화 버전에 맞춰서 듣느라고 이제 몇 번 예약을 기다렸다가 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다 알고 있는 내용. 예, 그렇죠. 예, 그럼에도 또 예술적인 그래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작은 부분을 크게 키우니까 그러니까 그 역사라는 게 굉장히 잔인한 표기예요. 그러니까 역사. 감정을 최대한 숨긴 채 그냥 사실 중심으로 쭉 써나가는데 사실 학자에겐 그런 태도가 요구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걸 살짝 벗어나면은 그 한 줄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들을 했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또 이런 것들은 또 현장 답사를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글로 봤던 공간이 아니라 저기에 안중근 의사가 서 있었어. 예. 여기 안중근 의사가 갇혀 있었어. 그리고 여기서 재판을 받았구나. 라고 하면은 뭔가 이제 좀 이렇게 좀 소름이 끼치는 모골이 송연해지는 그런 느낌을 저뿐만 아니라 같이 갔던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도 했습니다. 우리 또 이야기를 이어나가기 전에 그 작은 저의 궁금증. 아까도 그 우리 하얼빈 역 안에 작게나마 네. 그 이제 그 기념하는 또 그 당시를 기록하는 이런 종류의 공간이 마련이 돼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오, 중국이 그걸 왜 해줬지? 사실은 이제 이게 그 이전에 정부에서 중국하고 이제 한국하고 굉장히 밀착했던 적이 있었어요. 예. 박근혜 정부 때. 예. 그때 이제 기억하죠. 중국에서 그러면은 안중근 의사와 관련한 공간을 별도로 만들겠다. 그때 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 표기는 이전부터 있었고요. 표기 자체는 네, 그 왜냐면 삼각형, 사각형. 예, 워낙에 그건 중요한 자리였었는데 근데 그거를 볼 수 있는 기념관을 만들어 놓아서 지금도 이제 저희가 가서 거기에 그 기념관 열려 있는 시간에는 유리창을 통해서 바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꼭 그렇지 않더라도 하얼빈역 그냥 가서 그 1번 플랫폼 보고만 있어도 뭔가 좀 뭉클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당시 1910년에 하얼빈은 우리 한인이 가장 적게 사는 동네였습니다. 예. 거기에 갈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안중근 의사를 포함해서 몇 명의 사람들이 같이 활동하고 공간을 어떻게 보면 또 제공해 준 교포들이 있거든요. 예. 김성백 같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었는데
그런 분들 생각해 보면은 뭔가 뭉클하죠. 네. 맥주 잘 안 마시지만 저는 칭 안 마시고 하 마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얼빈이 또 독특한 게 이제 예.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하얼빈이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예. 예, 송화강. 예.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 항구 그럼 바다를 바다를 생각하지. 생각하죠. 큰 나라들은 그 어지간한 나라들은 바다가 가는 것 자체가 멀기 때문에 문화 자체가. 예, 그러니까 이제 하얼빈을 처음에 이제 러시아가 전략적 요충지로 삼았던 이유, 그러니까 그건 철도는 이제 결정을 한 건데 그 철도 결정 이전에 그곳을 선택했던 이유는 송화강, 아무르강, 그다음에 우수리강으로 연결돼서 하바롭스크에서 실제로 자신의 자재를 그 하얼빈을 건설하는 건축 자재를 하바롭스크에 싣고 왔어요. 이 강을 통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 우수리강에서 아무르강을 타고 다시 송화강을 타면은 하얼빈에 도착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마저 또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아마도 안중근 의사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겠죠. 또 네, 안중근 의사와 관련해서 이제 풀리지 않는 이야기들. 풀리지 않는 이야기. 네,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유해 송환을 못했다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그 좁은 여순 감옥의 어느 공간에서 안중근 의사가 순국을 했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순 감옥에 가면은 많은 분들이 정말 애통해하는 장소가 있어요. 예. 사형장입니다. 근데 그 사형장이 1930년대에 만들어진. 30년대. 예. 이게 처음에 이제 러시아가 건설을 했지만 일본도 이 지역을 계속 그 통치를 하면서 그 감옥을 확장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사형장을 별도로 바깥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형장은 1910년에는 그렇지. 없었던 거니까. 그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X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가 예전에 이제 그 이 여순 감옥 이제 그 여러 가지 배수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형장의 흔적을 찾았어요. 예. 그것도 별도 건물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도 정확하지 않은 게 여러 기록을 보면은 감옥 가운데 2층에 사형장이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러시아가 만든 곳에서 일본이 증축을 하거든요. 예. 요 사이였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잠깐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층가 그러니까 감옥과 감옥. 감옥이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데 2층과 1층을 뚫어서 예. 하나의 사형장으로 만든 거죠. 그런데 그 2층과 1층 자리가 그 가서 여순 감옥을 보면 회색으로 된 부분이 있고 붉은색으로 된 부분이 붙어 있습니다. 회색, 붉은색. 회색은 러시아가 만든 것, 붉은색은 일본이 만든 건데 그 사이 어딘가에 있었던 걸로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근데 지금 거기는 그냥 일반 감옥 예. 건물 그 방들만 있거든요. 감방들만. 예. 그러니까 사형장이 그 어딘데 일단 이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 기록이 어딘가에 또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이 감옥을 계속해서 증축하는 과정을 몇 번에 걸쳐서 2번에 걸쳐 증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원형이 이제 상실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안타까운 거는 유해. 그러니까 이제 일본 감옥법에 따르면은 그 어떻게 보면은 감옥 안에서 죽은 경우는 가족들이 또는 친지가 요구를 하면은 그 유해를 전해주는 것이 원칙인데, 네. 근데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만약에 하얼빈으로 유언대로 가면은 하얼빈이 성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죠. 그렇죠. 그거를 막기 위해서 결국은 인도하지 않고 자신들이 제멋대로 묻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1910년 당시에 그 무덤 위치가 어디였느냐라는 건데 이전에는 증언을 통해서 하얼빈 여순 감옥의 북쪽을 팠어요. 여순 감옥의 북쪽. 예, 예. 북쪽의 공간을 팠고 거기에 이제 지금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를 팠는데 일단 없다라는 것들이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실망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답사를 갔다 왔지만 예. 거기 보면은 그 중국 정부에서 여기가 원래 하얼빈 그 여순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죽으면 묻는 공동묘지가 있다라는 걸 표식을 해둔 표석이 있습니다. 지금은 야산으로 바뀌어 있지만 아마 이제 연고가 있는 사람들은 그 유해를 발굴해 갔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기 어딘가에 유해가 있을 거거든요. 그 야산까지는 저도 이제 본 것 같아요. 사진과 네. 영상으로. 그렇죠. 그래서 예. 그게 이제 동쪽에 있는 그 공동묘지인데 몇몇 역사학자들은 여기다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한국과 중국 정부가 좀 풀어야 될 문제인데요. 박강일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저는 사실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한 번이라도 더 시도해보는 건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북쪽만 시도를 했으니까 동쪽도 한번 시도를 해보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안중근 의사 유언이 그거잖아요. 나 죽으면은 예. 하얼빈 공원에 묻었다가 나중에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면 다시 그 유해를 국내로 안장해 옮겨달라라는 게 유언이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독립운동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윤봉길 그다음에 더불어서 안중근 의사인데 그 유해를 우리가 모시지 못한다면은 유언을 들어드리지 예, 못한다면 그렇다면은 유언을 들어드리지 못한다면은 좀 죄송한 일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근대 현대 역사를 찾아가는 작업에 조금은 소홀했다라는 나중에 후대의 평을 들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든지 좀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발굴 작업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가까운 시일 안에. 네, 가까운 시일 안에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유해를 찾으면 정말 좋겠지만 유해를 찾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시도 자체가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된다면 그렇죠. 네, 다시 한번 안중근 의사와 그 이후의 역사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계기가 되진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당시를 둘러싼 어떤 그 사람들의 생각 또 특히나 이제 안중근 의사의 그 마음 생각 또 이제 그 서신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또 되새겨보면서 그렇습니다. 사유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이번에 이제 또 새롭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 안중근 의사 유목을 한 50점 정도 남겼어요. 예. 그래서 이제 군인의 본분은 위국 헌신이다. 아 예. 그다음에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 그래서 많은 한국인들에게 책을 그것은 읽게 예. 만들었던. 그건 이제 예 선생님이 좀 과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안 많은 돋았어. 분들이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고 내가 책을 안 읽었는데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에 빠지는데 근데 이 유목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그 서명 부분인데요. 예. 서명 부분이 경술년 2월 또는 3월이라고 적혀 있고요. 일단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1910년 2월 또는 3월 이때가 이제 재판이 끝나고 사형 선고가 끝나고 집행을 기다리던 시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 시기가 이제 적혀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여어순 과목 중 여순 과목 안에서 썼다라는 것들이 또 적혀 있습니다. 예. 요 한 줄이 이제 그 때와 장소를 얘기를 한다면 그 옆에 그러면 보통은 안중근 서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 위에 대한국인 네 글자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목 가운데 자신의 국적을 하나도 빠짐없이 유목에다가 적은 분이 안중근 의사 거의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목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일본인에게도 주어졌거든요. 그렇다면 이 유목을 통해서라도 나 누군지 그리고 내가 어떤 위치 때문에 여기에 왔는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말이야. 그렇죠. 이런 거를 남기고 싶을 텐데. 그렇습니다. 사람인 이상. 그러니까 그것도 이 유목 안에 그러니까 그 뜻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서명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을까. 아니 그 우리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하다못해 이 살아있는 사람들조차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얘기를 많이 하면서 라면서 이제 자신에 대해서 알리기를 굉장히 갈망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그런 식으로 그렇죠. 마지막을 남기셨다. 네, 그래서 이제 안중근 의사 유목은 뭐 진품은 이제 그 안중근 의사 기념관, 독립기념관 이제 이런 곳에 있긴 합니다. 근데 복제본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복제본을 볼 때마다 그냥 글자의 내용을 보시는 것과 더불어서 서명 부분도 꼭 한번. 그래서 방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여순 과목 중, 그다음에 경술년 2월, 1910년 2월 3월 그리고 한국인이었다 나는.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안중근이라는 사람이 이 글을 썼다라는 것들을 그분이 얼마나 알리고 싶어 했을지 그렇지. 이런 것들도 같이 살펴보시면 이 시기에 네,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기에 그런 행동을 했다. 우리 아까 제가 늘 가지고 있던 궁금증 하나 있었는데 이것도 한번 기회 된 김에 여쭤봐야겠다. 안중근 의사님이 워낙에 조선 최고의 명사수로 네,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최고의 보수 네. 예전부터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그 독립운동이 본격적으로 투신하기 전에도 그렇죠. 그 사업을 하기 전에도 정말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소질이 있었고 워낙에 출중했다고 알려지는데 이번에 그 역을 갔다 오셨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의사님이 계셨던 자리가 세모 그리고 이토가 있었던 데가 네모. 네, 얼마나 멀어요? 얼마 안 멀어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얼마나 가까워? 한 15m, 20m? 15m? 잠깐만 15m? 오. 이 스튜디오의 끝에서 끝 정도? 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안중근 의사의 총을 쏘는 자세에 대해서도 논문이 있습니다. 한 손이냐 받쳤느냐. 교과서에는 한 손으로 나왔던 것 교과서는 한 손으로 나와 있고 보통 동상은 한 손으로 나와 있는데 나중에 옥중에서 발표할 때 옥중에 그 감옥에서 신문 과정에서는 손을 받쳤다라고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브라우닝 소총이 큰 총이 아닙니다. 예.
그 권총 중에서 비교적 작은 총이었고 반동이 적겠구나. 반동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발 원래는 7발인데 약실에 하나를 넣어서 8발을 가지고 이제 총을 쏘기도 했는데 받쳤든 한 손으로 그대로 쏘시든 그렇게 멀리는 아니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한테 3발을 쏘고 나서 내가 혹시 쏜 사람이 그렇지, 이토가 그렇지. 아니면 어떨까 싶어서 주변 3사람을 다시 쐈던 것 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철두철미했던 그리고 그 사이를 파고 들어갔으니까 이토가 또 한편으로 동선이 U자 동선이었어요. 처음에 내려서 바로 밖으로 빠져나온 게 아니라 한 바퀴를 돌면서 시간을 벌어줍니다. 오. 뒤로 돌아갔다가 다시 그 자리로 와요. 왜요? 이제 사열하느라고. 아. 예.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로 볼 때는 딱 봤을 때 사열하면은 그 위치가 정확하게 보이고 어디로 돌아올지. 그리고 어디로 돌아올지가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 위치를 비교적 예측하기 편하지 않았을까. 이런 것도 현장 가서 보시면은 대략 어떻게 보면은 그냥 글자로 보는 것과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살아있는 지식이자 경험이다. 네. 아, 이 처음 알았어요, 저는. 이제 15m. 그러니까 이제 하얼빈역 가면은 좀 뭉클해요. 그러니까 하얼빈역도 이게 사실은 좀 묘한 게 원래 있던 하얼빈역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예. 원래 있던 하얼빈역은 아닙니다. 허물어졌구나. 원래 하얼빈역은 조금 했는데 예. 이걸 다시 현대식으로 지었다가 다시 크게 옛 모양으로 지었어요. 어. 네, 그래서 약간 헷갈릴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역 플랫폼 자리는 그대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만주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안중근 의사에 대한 이야기까지 지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여순감옥 옆에 사실은 한 군데 더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관동 도독부 법원인데요. 관동 도독부. 여기서 6번 재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화배 재판장하고 미조부치 검사장이 계속 추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안중근에서 계속 반발을 하면서 정당성, 독립운동의 의미를 이제 밝혔던 장소인데요. 사실 이 건물도 이제 한동안은 병원 건물로 썼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 정부에서 다시 이거를 옛 관동도독부 법원 건물로 복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2층에 가면은 안중근 의사가 재판받았을 당시 모습 그대로 다시 재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한 30명 정도 저랑 같이 갔던 사람하고 이제 방에 들어갔습니다. 요번 그 답사. 네. 그러면 예. 이제 방청객 자리에 딱 앉으면 그 앞에 증인 또는 그 이제 피의자석이 있거든요. 예. 그럼 그 자리를 딱 보면은 제가 사진에서 봤을 때 맨 왼쪽이 안중근 의사. 안중근 의사. 그다음에 우덕순. 그다음에 조도선, 유동화. 이 네 분이 거기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앞에는 만화배 재판장이 예. 재판을 하고 있었고요. 만약에 우리가 방청객이 되었다면 그때 일본인이 아니라 정상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만화배 재판장의 말을 할 때는 우리가 비난을 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안중근 의사나 우덕순 의사 같은 분이 얘기를 했다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응원을 했을 거거든요. 근데 그 장소가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1910년 2월부터 2월 초 중순까지 재판이 이루어졌던 장소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2월 15일 날 사형 선고가 내려지게 됐을 때 거기 있는 방청객이었다면 우리는 이제 말 그대로 돌을 던지고 싶은 심정으로 거기에 앉아 있었을 텐데 그런 어떤 현장감 이런 것들은 또 책으로는 느낄 수 없는. 부족하지. 네. 아니 정말 그 말씀하신 그 내용에 동의하면서 그 장소 불가능하지만 그 시간대의 그 장소를 참 가보고 싶은 게 아니 막 그 지금 굉장히 억울하신 상태인데 불구하고 그렇죠. 막 분에 차서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울부짖는 것도 아니고 이성적으로 이것이 왜 내가 할 수밖에 없었던 나라를 위한 의로운 행동인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설명을 하고 그렇죠. 사실상 일본 그 이 당시에 그 형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사람들마저도 간보고 시킬 정도였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거 한번 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장면들을 모두 이제 상상해 본다고 한다 그러면 일본 측은 어떻게든지 형사범으로 일반 형사범으로 만들고 싶었고 그렇지. 안중근 의사는 포로 내지는 정치범으로서 자신의 어떤 역할을 표현하려고 했으니까 이런 어떤 불꽃 튀기는 경쟁은 사실은 또 일본으로 볼 때는 외신에 알려지기를 꺼려 했었고 겁났겠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실 가운데 하나가 이때 이제 그 안중근 의사가 안흥칠 역사라고 한 자서전을 쓰고 예. 동양평화로 쓰잖아요. 예. 이걸 발견한 게 1970년대예요. 어디서 찾았어요? 일본에서. 일본에서. 그것도 한 번 일본어로 바꾼 거. 그 일본인 수집가가 가지고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한자로 원래대로 번역한 걸 찾음으로써 안중근 의사에 대한 그 내력도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가 되었다는 점 이제 이런 것들도 같이
살펴보신다면은 여순 그리고 이제 또 혹시 이제 만주를 관통을 해서 하얼빈까지 가셨을 때 조금은 특별하게 느껴지시지 않을까. 저 고속철도 타고 막 다니면서 이 길을 안중근 의사는 이렇게 하얼빈에서 여순으로 오셨겠구나. 어떤 마음으로? 예.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하얼빈에 공항에서 한국으로 왔거든요. 안중근 의사는 못 오셨어요. 그래요. 아직도 거기 계십니다.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이 같이 들기도 했죠. 알겠습니다. 네. 이제 뭐 방금 다녀오셔가지고 정말 그 따끈따끈한 경험으로부터 네. 이 아직 발에 우러나오는 묻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들을 지금 신발에 묻어 계시대요. 네. 이야기들을 한번 쭉 들어봤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네. 청취자분들도 마찬가지셨던 네, 것 저도 같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가서 많은 생각하고 또 많은 분들한테 말씀드리겠다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돌발 퀴즈 정답 1번 하얼빈이었고요. 이연승님 92181136 쓰시는 분 세 분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박강일 작가님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하